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에 있는 밤동산 작은 도서관에 가서 붉은 백합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아나톨 프랑스가 짓고 이환이 옮겼습니다. 그녀는 벽난로 앞에 놓여있는 안락의자, 어둠 속에 번쩍이는 티테이블, 그리고 중국 화병 위로 떠오른 커다랗고 파리한 꽃다발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작나무의 꽃핀 가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은빛 꽃망울을 만져보았다. 벼랑간 그녀는 저 멀리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유난히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몸을 뒤로 젖히고 뺨을 어깨에 기댄 채 그녀는 검은 비단자루 옷에 잠긴 날씬한 몸뚱이의 율동을 눈여겨보았다. 비단 드레스 위에 걸친 하늘거리는 튜닉에서는 장식용 진주가 방 안의 어슴푸레한 불길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그녀는 오늘의 자기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어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거울 속의 여인은 차분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이 상냥한 여인, 그리고 별로 밉지 않은 이 여인은 짜릿한 기쁨도 사무치는 슬픔도 없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텅 빈 널따란 거실의 벽에는 그림자처럼 희미한 장식용 융단의 그림들이 옛 유희의 풍속을 보여주며 사라져가는 우아함을 지닌 채 퇴색해가고 있었다. 작은 둥근 기둥이 얹혀있는 테라코타의 소동상들, 그리고 진열장 안에 널려있는 여러 개의 오랜 짝센 지방의 도자기와 세부레의 그림들은 그 장식용 융단의 그림들처럼 지나간 옛 일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희귀한 청동으로 장식된 한 받침돌 위에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로 분장한 어느 왕녀의 대리 속 흉상이 지친 얼굴에 대담한 가슴을 드러내며 지나치게 요란스러운 휘장 밖으로 솟아나올 것 같았다. 천장에는 후작 부인처럼 화장한 사랑의 신들로 둘러싸인 밤의 여신이 꽃을 심고 있었다. 모든 것은 졸음 속에 잠겨 있었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타오르는 난로불 소리와 얍달한 천에 박힌 진주알들의 사각거리는 가벼운 소리뿐이었다. 거울 앞에서 되돌아서자 그녀는 걸음을 옮겨 커튼의 한 모서리를 치켜들고 창 너머 강길식의 검은 수목들 사이로 파리한 하늘 아래서 노란 물결 무늬를 이루며 굽이치는 세느강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물결의 권태로움이 그녀의 섬세한 회색빛 눈동자에 어렸다. 제비라는 이름의 배가 알마다리의 아치에서 빠져나와 그르넬과 비앙꼬르를 향해 이름 없는 나그네들을 싣고 지나갔다. 그녀는 배가 진흙투성이의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을 줄곧 지켜보다가 커튼을 다시 내려드렸다. 그리고 무성한 꽃다발 아래 그녀가 늘 앉고 나던 소파에 한 귀퉁이에 걸터 앉아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던져진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클로드 장정의 표지 위에는 비비앙 벨작 금발의 이즈라는 금박의 제목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영국의 여류 작가가 지은 런던에서 인쇄된 불업한 시집이었다. 그녀는 아무렇게나 펼쳐들고 읽어 내려갔다. 종소리가 감동 어린 하늘 속에 마치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와 같이 성모 마리아여 인사드리나이다 라고 말할 때 처녀는 과수원 사과나무를 둘러보던 중 한 사자가 다가옴을 보고 마음 설레인다. 그는 한 붉은 백합을 그녀에게 바쳤으니 그 향기를 맡자 이내 죽고만 싶은 그런 꽃이었어라. 다친 과수원에 감도는 저녁의 감미로움 속에서
처녀는 영원히 입술에 솟아오름을 느끼고 그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시냇물처럼 하얀 가슴, 투명한 그물 속에 흘러들어감을 보는 듯하였어라. 그는 방문객을 기다리면서 무심히 방심한 채 읽어나갔고 시보다는 차라리 작가에도 흥미를 느꼈다.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마음에 맞는 친구이며 그러나 거의 만나볼 수 없는 이 미스 벨은 어쩌다가 만나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다링이라고 부르면서 끌어안고 느닷없이 뺨에 입맞추며 제잘거리곤 하였다. 생김새는 취했지만 매력적이었고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지없이 섬세한 그녀는 영국에서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사랑받고 비에졸에서 신미가로서 그리고 철학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버논 레나 마리 로빈손과 같이 그녀도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삶과 예술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트리스탄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이탈리아적인 상념으로 프로방스어와 프랑스어로 시를 써나갔다. 그녀는 금발의 이슬을 다링에게 보내면서 한 달가량 피에졸에서 자기 집에 와서 지내라는 초대 편지를 덧붙였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썼었다. 오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겠지요. 다링은 가지 않으리라고 파리를 떠날 수 없노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스벨과 이탈리아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녀로서는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는 없었다. 책을 뒤적이다 우연히 그녀는 다음 귀절에서 멈췄다. 사랑과 상냥한 마음은 모두 같은 것. 그리하여 그녀는 가벼운 그리고 몹시 달콤한 아이러니를 느끼며 과연 미스벨이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미스벨의 사랑이 어떤 것일 수 있었는지 생각해봤다. 이 여류 시인에게는 피에졸의 한 애인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알베르트 넬리 공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대단한 미남으로서 사랑의 욕망 가운데 성모의 고지와 같은 신비주의를 품고 있는 그런 심가를 만족시켜줄 만큼 우둔하고 또한 천박스러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마르세유 유행 급행열차가 플랫폼에 대기하고 있었고 플랫폼에서는 연기와 소음 속에 그리고 유리창에서 새어나오는 파리한 불빛 아래 짐꾼이 달리고 또 짐차가 굴러가고 있었다. 열려진 승강구 앞에는 긴 망토를 걸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름과 먼지로 뿌옇게 된 회랑 끝에는 마치 망원경 끝에 보이듯 화살 모양의 작은 하늘이 나타나 보였다. 주먹만한 크기의 이 하늘은 무한히 뻗은 여행길과도 같았다. 마르땡 백작 부인과 마름의 부인은 벌써 특실 안에 짐이 가득 올려진 그물 선반 아래 그리고 옆에는 방석 위에 신문들이 흐트러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역으로 나오겠다고 약속했던 슈레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르땡 부인은 이제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출발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었고 출판사에서 인쇄도 받았었다. 볼방스는 어느 날 저녁 그를 데빌리 강변에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왔었는데 그는 온순하고 정중하고 재치 있는 쾌활함과 순박한 기쁨에 넘쳐 있어 보였다. 그 후로 그녀는 이 천재적인 사람과 여행을 같이 하는 기쁨을 스스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토록 독창적이고 그 화려함과 추함과 흥미로운 광기를 지닌 늙은 길 잃은 아이, 진지한 타락과 순수에 넘쳐있는 이 사람과 말이다. 승강구의 문이 닫혔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충동적이고 방랑적인 이 사람을 애초부터 기다리지 말아야 했다. 기차가 몫인 기적을 울리기 시작할 무렵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마름의 부인이 조용히 말하였다. 저기 슈레트 씨가 오는 것 같군요. 그는 플랫폼을 따라 한쪽 발을 절면서 울퉁불퉁한 머리에는 모자를 전혀 쓰고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종이 가방을 끌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거의 무시무시한 감을 주고 있었다. 50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몹시 젊어 보였는데 그만큼 그의 푸른 눈은 맑고 번쩍거렸으며 움푹한 노란 얼굴은 천지는 대담성을 간직하고 있어서 쓰러져가는 이 늙은이에게서 시인과 예술가의 영원한 젊음이
용수섬치고 있었다. 그를 보면서 때리즈는 이렇게 괴상한 친구를 동반자로 택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는 차간마다 당돌한 시선을 던지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점점 험해지고 의욕의 빛이 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또 귀분이의 특실에 이르러 마르땡 부인을 보자 그는 어찌나 상냥하게 미소지고 또 어찌나 아양 떠는 음성으로 인사를 했는지 플랫폼을 헤매던 사나운 방랑자의 모습은 깨끗이 가셨고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반쯤 부서진 손잡이를 잡고 끌고 온 낡은 종이 가방뿐이었다. 그는 이 가방을 선반위 회색천으로 쌓인 잘 정돈된 짐 사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올려놓았는데 이 가방은 선명하고 천한 얼룩이 져 있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 가방의 핏빛 바탕에 노란 꽃무늬가 박힌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편안히 자리 잡고 앉자 그는 다갈색 캐릭의 케이프에 대하여 마르땡 부인을 치하하였다. 용서하십시오. 그는 덧붙여 말하였다. 저는 늦을까 걱정했지요. 오늘 아침 저희 교구 생 세브랑이 성당에서 드린 6시 미사에 참석했었지요. 마치 가엾은 리최인의 속된 맹세인 양 하늘 향해 솟아오른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기둥 아래에서 말입니다. 계단에 짐이 굴러내려오는 소리가 종의 별장을 채우고 작은 보따리를 든 볼린느가 경쾌하게 층계를 내려왔다. 착한 마름해 보이는 조용하고 조심스레 짐끄러미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미스벨이 침실에서 옷치장을 끝내가고 있는 동안 테레즈는 여행을 위한 회색 옷차림으로 테라스 가장자리에 팔꿈치를 기댄 채 다시 한번 꽃의 도시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녀의 남편은 편지마다 돌아오라고 종용하였다. 그가 그처럼 간청한 대로 만약 5월 초순에 파리로 돌아와 준다면 그들은 그랑프리 이전에 두세 차례 만찬을 베풀고 리셉션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그룹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추세가 그를 떠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랭에 의하면 마르땡 백작 부인의 살롱은 국가의 장래에 훌륭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들은 그녀에게 별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편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졌다. 게다가 전절날에는 아버지 편지를 받았었다. 몽테쉬 씨는 사위의 정치적 장래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딸에게 충고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피렌체에서 마르땡 백작 부인이 시인과 예술가 틈에서 까닭물을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 사교계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였고 또 종의 별장은 멀리서 볼 때 어떤 애정의 환상적인 보금자리처럼 보인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녀 또한 비애줄의 좁은 사고 생활에서 너무나도 눈에 띄게 주목받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메 부인의 존재는 거북스러웠고 알베르트 넬리 공은 그녀의 새 생활에 있어서 불안을 주었다. 알페리가의 별채에서의 랑데뷰는 어려워졌고 또 위험하였다. 공과 자주 만나는 알리기 교수는 어느 날 저녁 드샤르뜨르와 나란히 몸을 웅크리고 인적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녀를 만난 일이 있었다. 농업로의 저자인 알리기 교수는 상냥하기 그지없는 학자였다. 그는 흰 수염이 난 영웅적 모습의 아름다운 얼굴을 돌려 외면하고 말았는데 다만 다음 날 그 젊은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었다. 전에는 멀리서도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여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지난 지금 하늘은 나를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나의 시력을 앗아갔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지요.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도 이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깨달았고 경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녀는 이제 널따란 파리 속에 자신의 기쁨을 숨기고 싶었다. 그녀가 곧 떠나겠다는 것을 알리자 비비앙은 며칠만 더 묵으라고 종용하였다. 그러나 테레즈는 언젠가 밤에 레몬너머로 장식된 침실에서 자기가 준 충고에 비비앙의 감정이 아직도 상해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찬성하지 않는 친구를 그리고 알베르트 넬리 공이 유염한 어쩌면 바람둥이 여자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와의 친밀을 모든 면에서 달가워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방 안쪽 의자 위에가 앉았다. 그리고 비탄에 잠겨 눈동자에는 어린아이처럼 놀라움을 담고 오랫동안 오열을 억누르며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였다. 그는 한숨 지었다. 왜 나는 당신을 알게 되었을까? 그녀는 눈물 속에서 대답하였다. 난 당신을 안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죽도록 괴로워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을 한 것이니까요. 그는 심술궂게도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자기 자신의 추악함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결국 나라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겠지. 그녀는 눈물 지으며 말하였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뿐이었어요.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벌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딴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대한 것과 같았었다고 생각하다니 어째서 안 된단 말이오. 그녀는 힘없이 용기를 잃고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이군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는 몹시 부드럽게 말하였다.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땐 믿으시겠어요? 아니, 나는 믿지 않겠소. 그녀는 손수건으로 뺨을 닦았다. 그리고 눈물 속에 번쩍이는 두 눈을 들며 그럼 끝장이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흥겹고 관능적인 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왔던 수많은 사물들, 그녀가 자기 것으로 삼아왔던 그러나 돌연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린 그녀를 낯선 여인처럼 원수처럼 바라보는 사물들이 눈에 띄었다. 비에졸과 이탈리아에서의 황홀한 시간들을 회상케 하는 피렌체의 메달, 드샤트르 소묘한 프로필,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여인 모습 가운데 웃음 짓고 있는 말괄량의 소녀의 얼굴. 그녀는 한동안 이 어린 신문파리 소녀 앞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멈췄다. 그녀 또한 이곳에 왔다가 삶과 사물의 막막한 두려움 속에 휘말려 사라져 갔으리라. 그녀는 되풀이하였다. 그럼 끝장이군요. 그는 말이 없었다. 황혼이 벌써 사물의 형체를 지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말하였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대답하였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갈까? 그들은 서로 연민의 정을 느끼며 바라보았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연민과 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테레즈가 다시 말하였다. 나는 늙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이 끝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했어요. 그래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꾸론느 샘곁 조항비의 뿌리수 아래서 대리석에 있는 부상들을 앞에 두고 죽고만 싶었을 때 나는 그 어떤 예감에 사로잡혔던 것일까요? 팔을 늘어뜨리고 두 손을 맞잡은 채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젖은 시선이 어둠 속에 잠시 빛을 던졌다. 결국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느끼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군요. 내가 당신의 것이 된 후로 결코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그렇게도 날 모르신단 말인가요? 그는 서글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당신을 모르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방 안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았던 모든 사물들을 눈여겨보았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우리의 관계, 그것은 헛되고 무용한 것이었군요. 사람은 서로 부딪혀 부서질 뿐 서로 뒤섞이진 않는군요. 그녀는 반발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그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갈기갈기 찢긴 사랑의 열기 속에서 그녀는 그에게 몸을 내던지고 입맞춤과 눈물과 울부짖음과 물어뜯음으로 그를 뒤엎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망각하고 애통해하며 기진에 있는 그녀를 끌어당겨 욕망의 침울한 열광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녀를 품 안에 껴안았다. 벌써 베개의 가장자리에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그녀는 눈물 속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돌연 그는 그녀에게서 몸을 뺐다. 이젠 당신 혼자만을 볼 수는 없구려. 당신과 함께 항상 다른 자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오. 그녀는 말없이 분노하고 절망한 채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옷과 머리를 매만졌다. 일찍이 알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낀 그녀는 놀란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테레즈와 함께 걸었던 중개소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소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